세계 민담 이야기 체코슬로바키아 편. 독일과 폴란드에 접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오래전부터 보헤미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켈트계 보이족은 북서쪽으로 밀려온 게르만인의 압박을 받아 남쪽으로 떠나고 이곳을 점령해 살던 게르만족은 4세기경 훈족의 내습을 받으면서 6세기까지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9세기에 이르러 귀족인 프레미슬가가 이곳을 통일하여 체크 국민 국가 시대라고 불리워집니다. 14세기 초에 독일계 룩셈부르크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6세기에는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가의 손에 넘어가 체크의 신교 귀족에 의한 30년 전쟁을 거치고 1627년에 오스트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결실로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열두 형제들. 옛날 마테즈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땅도 많고 부유해서 언제나 행복하였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가뭄이 심하더니 이듬해엔 장마가 져서 밭의 곡물들을 죄다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엔 곡식을 거두려던 바로 그때 우박이 쏟아져 곡식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불이 나서 농부의 밭과 곡간 그리고 애양간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재난들이 차례차례 마테즈에서 닥쳐와 마침내 그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12명의 아들들만이 유한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덩치가 크고 식욕이 왕성하여서 마테즈의 아내는 끼니를 구해 올리를 궁리하여 했습니다. 마테즈는 영주에게 가서 식량을 달라고 말해보았지만 영주의 청지기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밖으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테즈는 이제 왕에게 가서 식량을 얻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궁전에서는 보초병들이 그를 막았었지만 그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지 않고 버티었으므로 보초병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창문에서 보고 사람을 시켜 마테즈를 들여보내게 하였습니다. 마테즈는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폐하, 저는 아들이 12이 있으나 그 애들을 먹이고 입히지 못하옵니다. 그럼 일하러 내보내지 그러나? 왕이 물었어요. 폐하, 애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가 없사옵니다. 알겠다. 아들이 모두 12이라고? 왕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네, 폐하 12이옵니다. 정말 많은 식구입죠. 왕은 금화 주머니를 한 개 그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거라면 너와 내 아내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내 아들들을 내게 보내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보지. 마테즈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왕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왕도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왕이 준 돈은 꽤 많았습니다. 마테즈는 그 돈으로 농장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들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다음날 아들들은 모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만 빼고 모두들 궁전에 가서 왕의 시중을 들기를 바랐습니다. 막내 아들 비테크는 집 떠나는 게 슬펐습니다. 비테크가 제일 영리한 아들인데도 집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을 본 아버지는 의아해하였습니다. 왕은 청년들을 아주 인자하게 맞아들여서 그들이 잘 교육받고 몸도 건강한 것을 보고는 자기의 근유병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영리하고 열심히여서 곧 훈련을 끝내었으며 왕은 그들이 열심히 훈련받은 것을 칭찬하여 돈도 하사하였습니다. 비테크의 형들은 궁전에서 왕을 보호하는 지위 높은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테크는 군인이 되기를 싫어하였던지 그냥 지위 낮은 부초병으로 있었어요. 형들은 왕의 신임을 받아서 멋진 장교복을 입고 뽐내고 다녔습니다.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비테크는 왕에게 자기를 집으로 보내어 주어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짓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섭섭해하였지만 그가 그동안 수고한 값을 치르고 명예롭게 제대하게 하였습니다. 비테크의 형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그동안 그들이 충성을 바쳤으므로 허락하였습니다. 12 형제들은 함께 궁전을 떠났어요. 11명의 장교들은 주머니에 돈이 가득 들었으므로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테크가 아무리 형들을 말리려고 하여도 형들은 듣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즐겁게 지냈습니다. 형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먹고 마시며 떠들었어요. 그러나 비테크는 돈이 없어 빵만 사 먹었고 형들의 식탁에 함께 앉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들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날이 어두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비테크는 자루 속에 빵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자 11명의 형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비테크가 말했어요. 형들이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형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 텐데. 형들은 비테크의 말을 듣고 처음엔 코웃음 쳤지만 마침내 하는 수 없이 모두 그 말에 따르기로 하였어요. 비테크는 앞장을 서서 형들을 안내해 숲속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질서 있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드디어 넓은 빈터까지 왔어요. 빈터 한가운데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 성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주위를 깊이 파고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다리 3개밖에 없었지만 성문에는 빗장이 질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리들은 지금 위로 올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밑으로는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성벽 또한 너무나 높아서 기어오를 수 없어 보였어요. 형들은 지치고 이틀 동안 딸기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자 비테크에게 고함 지르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흥,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우리 모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조용하세요, 형님들. 비테크는 이렇게 말하고 첫 번째 성의 다리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래로 내려졌어요. 비테크는 형들이 자기를 따라 다리를 건너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형제 모두 첫째 성문을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다리도 그들이 다가가자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리도 똑같이 내려졌어요. 곧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성은 모든 게 금과 은으로 입혀져서 굉장히 훌륭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12형제들은 식당을 들여다본 다음 이번에는 많은 방들을 차례차례 들여다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12명 목으로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금 쟁반에 그득히 차려져 있었어요. 12형제들은 그 성찬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줄 알았던 것 같군. 제일 맏형이 그렇게 말하며 식탁에 앉아서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거뜬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머리를 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 음식들이 우리를 위해 차려진 게 아닐 텐데. 갑자기 비테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따라 앉았어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비테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봐야 돼요. 한번 다시 찾아봐요.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방을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마당도 샅샅이 뒤지고 다락방과 지하실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성은 텅 빈 것이었습니다. 이 성 주인이 지금 집에 없군요. 비테크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렇지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우린 조심해야겠어요. 특히 밤에요. 형들, 오늘 밤엔 내가 깨워서 지킬 테니까 다음엔 형들이 차례로 지켜요. 비테크의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오래오래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어서 잠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형들은 린네르 천이 덮인 침대가 12개 있는 커다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비테크는 성문 밖에 서서 손에는 칼을 쥐고 그리고 허리춤에는 권총을 꽂아두었습니다. 밤 12시까지 무덤 속처럼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12번째 땡 하고 치자 3개의 다리가 덜커덕 내려지더니 12대의 황금마차가 다그닥거리며 건너와서 문 앞에 섰습니다. 비테크의 눈이 사발만큼 커졌습니다. 마차에서 12명의 공주가 내리고 마차들은 다시 사라져갔기 때문이에요. 공주들은 층계를 걸어 올라가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테크는 그들 모두가 새파란 살갗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비테크가 2층으로 천천히 따라 올라가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인사를 했지만 공주들은 전혀 아는 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마디 말도 서로 하지 않고 먹고 마셨습니다. 새벽 1시에 마차들이 달가닥거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공주들은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마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리는 그들 뒤에서 저절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비테크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느라고 조금도 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 때까지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형들을 깨워 일으켰지만 그날 밤의 일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형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는 침실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을 위해 먹은 것과 마실 것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또 한 번 잔뜩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테크는 형들에게 하룻밤 더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하였고 형들은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모든 게 지난 밤과 똑같았어요. 밤 12시에 마차가 달가닥거리며 다리를 건너왔고 새파란 빛깔의 공주들이 마차에서 내려 층계로 올라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테크가 공주들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였지만 공주들은 답하지 않았어요. 전과 같이 새벽 1시에 그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비테크는 다음번에는 공주들이 말을 하도록 잘 구슬려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에 그는 자기가 본 것을 형들에게 들려주고 그날 밤에는 형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자 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서 성문에 섰습니다. 호기심과 기대에 가득 차서 12시를 치자 공주들이 마차를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12 형제들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인사하고 나서 공주들을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는 24사람 목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주들의 옆자리가 하나씩 비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공주들의 나이와 맞추어 앉았고 비테크는 제일 어렸으므로 가장 나이 어린 공주 옆에 앉았어요. 비테크가 가까이서 공주를 보니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눈에 눈물이 솟구쳐 올랐어요. 왜 우세요? 공주가 비테크 귀에 대고 속삭이자 그가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그렇답니다. 우리는 정말 슬픈 운명에 처했어요. 우리 모두가 마술에 걸렸거든요. 공주가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주님들이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비테크가 그렇게 묻자 공주가 속삭였습니다. 있긴 하지만 불가능해요. 한 어머니를 가진 12형제가 우리들 옆에서 말을 하지 않고 꼬박 사흘밤을 지켜야 해요. 우리는 언니, 동생 드리고 이 성과 함께 온 나라가 우리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술을 풀어주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은혜에 잘 보답할 거예요. 공주님, 비테크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12 형제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공주님들과 함께 밤을 새우겠어요. 우린 공주님들을 마술에서 풀려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일이에요. 공주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형님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형들은 내 말은 무엇이고 다 듣기로 약속했었죠. 그러니까 이 일에도 내 말을 따를 거예요. 비테크는 형들에게 옆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여 부른 뒤에 문을 닫고 그들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죄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에게 무슨 말이든 따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새벽 1시에 공주들은 일어나 자기들의 방으로 들어가고 형제들은 공주들과 함께 가서 아침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은 일찍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끝까지 참아줄 것을 부탁하였어요. 12명의 군인들은 있는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공주들의 얼굴빛이 좋아진 걸 보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밤도 전과 같이 지나갔어요. 공주들은 팔과 손의 빛깔도 좋아져 시퍼런 빛이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대단히 반가워했습니다. 세 번째 밤이었어요. 형제들은 의기양양하게 식탁에 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공주들을 향해 이제 곧 그 지긋지긋한 마술에서 풀려나게 되리라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비테크만이 술을 삼가면서 형들에게 자기들의 약속을 잊지 말도록 다짐했습니다. 새벽 1시에 그들은 식당에서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마차가 성문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1명의 공주들이 자기들의 방에서 뛰어나오는데 그들은 온몸이 푸른빛이었습니다. 마차가 다리를 건너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테크가 막내 공주에게 달려가 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비테크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서 약속을 지켰고 당신의 형들은 실패했어요. 형들은 언니들에게 말을 걸어서 그만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바로 이때 마차들이 다른 공주들을 태우고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공주는 비테크를 데리고 그 형들이 이틀 밤 동안 잠잤던 방으로 갔습니다. 각 방의 침대 위에는 11개의 돌멩이가 누워 있었어요. 비테크는 그것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공주를 향해 물었어요. 언니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새파란 살갗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무시무시한 고통을 기다리고 있죠. 그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살갗은 하얗군요. 내가 당신을 풀어주는데 성공했나 봐요. 비테크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요. 난 당신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마술을 걸었던 마법사가 나를 데리고 바다 건너 자기의 성으로 가기 위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의 성은 이것보다 3배로 크고 훨씬 더 들어가기가 어렵죠. 공주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문이 콱 열리더니 괴물의 모습을 한 것이 휙 들어와서는 공주를 낚아채어 창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테크도 창문으로 뛰어가서 숲 너머로 사라지는 그들을 보고는 그 방향을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방으로 되돌아가서 형들을 향해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비테크는 막내 공주를 찾기로 결심하고 성을 나와서 마법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숲속에서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의 오막살이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음식을 주고 어디로 가면 바다에 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넓은 바닷물을 보자 비테크는 끌어앉아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아, 어떻게 한담? 어떻게 한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가 이제 되돌아가다니. 오랫동안 비테크는 바닷가에 앉아서 혹여 기선이나 작은 배가 나타날까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비테크가 막 되돌아서려고 할 때 여우가 짖는 소리와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곳으로 걸어가 보니 독수리와 여우 그리고 고양이가 죽은 말을 두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테크가 가까이 다가가자 독수리가 불렀습니다. 이 사람 이리로 오시오. 여기에 있는 먹이를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물어 죽이겠어. 그래, 그게 좋겠군. 비테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모기가 앵랭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야 누워 떡 먹기지. 비테크가 방긋 웃고 사냥칼로 죽은 말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등은 독수리에게, 앞부분은 여우에게, 그리고 내장은 고양이에게 주고 그 다음 뼈는 모기에게 주어 골수를 빨아먹도록 했습니다. 먹이를 잘 나누어 주었으니 보답을 하겠소. 독수리가 말했어요. 여기 나의 깃털 3개를 줄 테니 당신이 필요할 때 깃털을 들여다보며 나를 생각하오. 그러면 당신이 독수리가 될 것이오. 그리고는 독수리가 자기 목에 고기를 채워갖고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 바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여우도 비테크가 나누어준 고기에 만족하여 여우털을 3개 뽑아주면서 말했어요. 이 털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 당신은 여우가 될 것이오. 그리고 여우는 자기 목에 고기를 입으로 끌고 제 굴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가 비테크의 다리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털을 3개 뽑으시오. 당신이 원할 때 그 털로 고양이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비테크는 고양이에게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곧 고양이도 자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비테크는 가느다란 모기 소리를 들었어요. 난 당신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어? 내겐 깃도 털도 없으니 아 참, 난 다리가 많으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좀 지장이 있더라도 다리 하나를 뽑아서 주겠어. 당신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은 모기가 될 거요. 독수리, 여우 혹은 고양이가 덫에 치였을 때 모기는 작은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언젠가 이 다리가 당신을 도와줄지 모르지요. 비테크는 자기의 보찜 속에서 린네르 천 조각을 꺼내어 그 선물들을 잘 쌌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앉아 쉬었어요. 이제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되어서 그의 마음은 여간 가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비테크는 독수리의 깃털을 떡 꺼내어들고 정성껏 들여다보면서 그 독수리를 생각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옷이 깃털로 변하고 다리는 사나운 발톱을 가진 새우 다리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은 날개가 되었으며 드디어 그 머리까지도 독수리의 머리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과 뾰족한 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개를 펴서 바다 위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계속 바다 위를 날고 또 난 끝에 멀리 바닷가 황량한 곳에 있는 조그마한 성 하나를 보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성은 자꾸자꾸 커지더니 마침내 성벽과 깊은 구덩이 그리고 높은 탑들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성 주위에 있는 숲속에는 비테크는 늙은 떡갈나무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날아서 성벽과 구덩이와 그리고 총 쏘는 구멍 주위를 돌다가 메마른 뜰에 내려앉았습니다. 뜰 한복판에 거칠게 깎은 돌로 세운 높고 둥근 탑이 있었는데 거기엔 꼭대기 근처에 조그만 창이 단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비테크는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서 탑 아래의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다음 닌네르 천을 끌러 모기 다리를 손에 쥐고 그 모기를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순간 모기로 변하자 그는 문에 뚫린 열쇠 구멍을 통하여 탑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또 문이 하나 있어서 앞을 가로막았지만 한 번 더 열쇠 구멍을 통하여 공주의 방으로 곧바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서 공주는 딱딱한 나무 의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파리하여서 시달린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모기는 그녀가 혼자뿐인지 알 때까지 방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공주는 비테크가 돌연히 나타나자 깜짝 놀라 거의 숨이 막혀서 정신을 잃을 뻔하였어요. 그러나 비테크가 무릎을 꿇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게 되자 두 사람은 서로 달려가서 얼싸안았습니다. 오, 비테크, 당신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공주가 소곤거렸어요. 곧 그 마법사가 올 것인데 당신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둘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비테크는 다시 모기가 되어 마루 틈새에 숨어 있었어요. 곧 마법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마법사가 소리 질렀어요. 숨어 있는 게 누구냐? 사람 피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걸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공주가 말했지만 마법사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대체 어느 사람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공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도. 마법사가 벼락같이 소리 질렀어요. 절대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도 사람의 피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마 당신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날아올 때 그 냄새를 옷에 묻혀왔나 봐요. 공주가 대꾸를 했지만 마법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마법사가 외쳤어요. 저녁밥이 먹고 싶소.
공주가 그에게 토막토막 끄는 쇠사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법사가 그것을 우둑우둑 씹어먹자 입에서 새가 부딪혀 불이 번쩍번쩍 일어났어요. 괴상한 식사를 마친 뒤 마법사는 침대에 누워 곧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방안을 치우고 토막낸 새를 더 가져와 마법사가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후 그녀도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모기가 되어 있는 비테크를 생각하였어요. 마법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로 쇠부치를 꿀꺽꿀꺽 삼키고는 인간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비테크는 사람 모습으로 되돌아와 공주에게 그의 생각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나, 비테크! 마침내 그녀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줄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린 슬픈 운명에 처했군요. 난 평생 동안 마법사에게 잡혀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그놈을 기어이 죽이겠어요. 비테크가 굳게 맹세했지만 공주는 슬피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못 죽일 거예요. 새나 독약으로도 그리고 물이나 불로도 마법사를 상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를 죽일 방법을 찾아내어야 해요. 마법사가 돌아오면 말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가 죽게 되는지 스스로 말하도록 해야 돼요. 비테크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모기로 변하여 구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마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정오가 되어 돌아온 마법사는 금방 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여기에 사람을 데리고 있군. 난 사람의 피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 그는 끝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째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자꾸 하세요? 사람은 아무도 탑 속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당신은 사람이 무서운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내게 해를 줄 수 없지. 마법사는 코웃음치며 소리질렀습니다. 당신이 불멸이라면 그럼 아무것도 당신을 해칠 수가 없나요? 공주가 슬쩍 묻자 마법사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완전하게 불멸성을 가진 건 아니라도 난 거의 그런 거나 같아. 공주는 비유를 맞추는 말을 많이 하여서 마법사가 비밀을 털어놓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마법사가 공주를 창가에 데리고 갔어요. 저기 북쪽에 있는 숲이 보이지? 오른편 한가운데에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하얀 까마귀가 앉아있지. 그 까마귀가 죽어 땅에 떨어지면 검은 암탉이 되지. 그리고 그 검은 암탉이 죽으면 그건 생쥐가 되고 그 생쥐 속엔 구리타날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저 구석에 놓인 엽총에 재어 나를 쏘면 되지.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난 무섭지 않단 말이야. 공주는 마법사에게 토막난 새를 차려주고 점심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어치우고 또다시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비테크가 구멍에서 나와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공주는 창으로 가서 그에게 북쪽 숲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모기가 되어 비테크는 자기가 들어왔던 곳을 통하여 탑을 빠져나갔습니다. 뜰에 다 그는 독수리로 변화해서 숲을 날아갔어요. 나무들 위로 높이 날아 빙빙 돌다가 떡갈나무 위에 앉아있는 흰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독수리는 흰 까마귀를 덮쳐서 재빨리 발톱으로 찍었습니다. 까마귀는 한 마리의 검은 암탉으로 변하여 땅으로 푸두둑거리며 떨어지더니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독수리는 이제 여우가 되었습니다. 여우가 암탉을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생쥐로 변하여 무성한 풀숲에 숨어들어 버렸어요. 여우는 다시 고양이가 되어서 생쥐를 잡아 죽였습니다. 한 알의 구리 탄환이 죽은 생쥐에게서 굴러나왔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독수리로 변하여 발톱으로 구리 탄환을 채워가지고 성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비테크는 다시 또 사람의 모습이 되어 구리 탄환을 총에다 채웠습니다. 그러고선 팔에다 엽총을 받쳐들고 문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요란스럽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 마법사가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휙 열렸을 때 비테크는 마법사의 가슴을 겨누고 쏘았습니다. 악마는 마루 위에 죽어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성벽이 무너지고 탑으로 통하는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비테크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으로부터 공주를 데리고 나와 바닷가에 닿을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들은 독수리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라 힘찬 날개를 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득히 먼 건너편 바닷가에 앉아 잠시 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마술에 걸려있는 그 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땅 위에 내려앉는 순간 다시 사람으로 변한 비테크와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벽들과 성 주위에 피어있던 구덩이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 자리에는 아름답게 가꾸어진 뜰과 넓은 정원이 있었고 숲이 있던 자리에는 푸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황폐한 들판이었던 곳에는 마을과 변화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 비테크! 공주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들이 그 마법사 마술에서 살아났을 거예요. 어서 가봅시다. 그들이 성으로 돌아가자 우윳빛처럼 희고 깨끗한 살갗을 가진 11명의 공주들이 반갑게 맞는 것이었어요. 공주들은 비테크를 둘러싸고 그들을 구해준 용사로서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테크는 11명의 형들이 생각났어요. 내 형들이 어디 있죠?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세요. 비테크가 청했습니다. 대답 대신 공주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그를 넓은 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갔어요. 그 방 안에는 한 개의 침대마다 돌이 하나씩 뉘어 있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비테크는 무겁게 한숨 지었어요. 아, 불쌍한 나의 형들. 그러나 그가 싫든 좋든 간에 비테크는 자기의 슬픔을 이내 잊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가 왕으로서 일해주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이에요. 비테크가 곧 막내 공주와 결혼하겠노라고 발표하자 온 나라 안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비테크는 예쁜 신부를 들여다보니 지난날의 괴로움이 다 사라질 만큼 행복하였습니다. 단지 형들 생각만이 그 기쁨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결혼식 후 날이 갈수록 비테크는 고귀하고 현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왕비가 옥동자를 낳아 이제 그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명랑하고 활발한 어린 소년이 되자 궁전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자는 왕비의 언니들인 11명의 이모들에게도 장난을 걸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어요. 애처롭게도 11명의 공주들은 몇 해가 지나도록 그들끼리 가까이 모여 앉아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서 좀채 웃음을 띠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매일 돌들이 누워있는 침실에 들러서 향기로운 꽃들로 침대를 장식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왕비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잊혀지지 않아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당신의 11명의 형들이 내게 보였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아들의 피로 그 돌들을 문지르면 그들에게 걸려있는 마술이 풀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군요. 왕은 그 말을 듣고 무서워 외쳤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울었어요. 다음날 밤에 왕비는 또 똑같은 꿈을 또 꾸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녀는 너무나 근심스러워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테크는 자기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왕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비테크가 왕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근심에 쌓여서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왕이 물었습니다. 왕비는 또다시 그 무서운 꿈을 꾸었노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 우리 아들의 피만이 불쌍한 형님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소. 왕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자는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단검을 꺼내었어요. 그 아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사이에 그는 왕자의 팔을 찔러 피를 쏟게 했습니다. 헝겊에다 피를 받아서 돌들이 있는 침실로 갔어요. 그가 피 묻은 헝겊으로 부드럽게 돌들을 문지르자 돌들이 그의 사랑하는 형들로 되돌아왔습니다. 모두들 눈을 비비는 것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비테크가 형들을 껴안으며 자기의 왕국을 함께 나누어 갖자고 약속했지만 왕비의 언니들인 11명의 공주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비테크는 형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제각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형에게로 갔어요. 방 안에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젊은 왕비는 틀림없이 아들이 죽었으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단지 정신을 잃었다가 반갑게도 금방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비테크는 형들과 다시 모이게 되었고 형들은 이내 왕비의 언니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식이 있고 난 후 왕국에는 평화가 깃들었으며 12 형제들은 아내들과 함께 옛날 자기들이 섬겼던 왕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어울리는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뵈러 갑시다. 비테크가 말했습니다. 비테크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난 겸손한 농부와 그 아내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아버님께선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거예요. 비테크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마차가 준비되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을 저희들의 궁전으로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운데 노부부는 훌륭한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테크 궁전에서 그들은 왕족처럼 대우받았고 그들이 아는 사람들 모두로부터 대단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많은 손자, 손녀들로부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